방역의 시계와 부동산의 시계는 아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 재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도 서서히 굳어가고 있지만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지난달 부동산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는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까지 했죠.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 의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그물망처럼 감시해 불법과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내는 기관을 등장시켰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이름인데 효과와 부작용 모두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효과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사실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런 기관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게 만들어질 줄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떤 형태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게 될 거냐 이게 계속해서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대략적인 형태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 명칭 자체는 사실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 무슨 부동산 감독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살벌한 명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부동산 거래 분석원 그러면 약간 연구기관 같기도 그렇죠. 하고 뭔가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권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그 무소불위의 권한 같은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서 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효과와 부작용 모두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세금에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원래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금융 관련된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감원이 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거래상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난점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 뭐 부동산 정보과라든가 뭐 이런 어떤 통제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하게 뭔가 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라든가 또 감시 같은 것들이 이제 강조됨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시각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부동산 불법 거래 대응반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있습니다. 네, 뭐 1년에 몇 번씩 무슨 사례가 있었다 해서 뭐 미성년자가 건물을 증여받고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 이제 이 대응반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도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부가 어떤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계속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라든가 가격 안정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 입장에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예. 정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계속 향후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보고 관찰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또 옥상옥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 뭐 이 정도의 규제 일변도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규제보다는 공급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 대책이 잦았는데 자, 이런 많은 공급 대책의 결과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만 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되는 지역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한꺼번에 발표한 것이 아니라 약간 순차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발표한 데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나중에 발표한 데는 부천 대장지구하고 그다음에 그 고양시의 창릉지구를 나중에 발표를 했고요. 예. 먼저 앞서 발표한 계양신도시라든가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하남 교산이라든가 과천 신도시가 있고요. 뭐 최근에 얘기했었던 태릉 골프장이요. 골프장 부지 이런 만세대 정도 되니까 예. 그 지역들을 먼저 발표한 어떤 상기 신도시 지역과 태릉 골프장 지역에 합쳐서 한 3만 가구 발표하겠다. 그리고 또 6만 가구, 토탈 6만 가구니까 내후년에는 또 3만 가구를 그 나중에 발표한 그런 지역들까지 확대해서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방침을 세우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약에 사실 관심이 가는 게 네. 30대 수요자들 네.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뭐 여기는 이제 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민간 분양보다는 공공 분양의 물량이 좀 더 많을 것이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가점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민간 분양에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30대들이 그래도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식의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30대의 뭐 기대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의 청약 시장에서 30대 모습을 좀 짚어보죠. 많이 안 좋죠, 아무래도. 실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만 예.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서 아무리 그 서울 지역에서 약간 외곽이거나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소 청약 가점이 평균 62점 이상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30대가 62점 제가 보기에는 그 점수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절대로. 자녀를 빠르게 많이 낳으면 어떻게 청약 어떻게 통장도 될 수 굉장히 있는지. 오래 그러니까 미성년자부터 고등학생부터 가입을 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들도 갑자기 많이 낳아야 되고요. 네, 뭐 쌍둥이 정도는 낳아줘야 되겠네요. 쌍둥이 갖고 안 되고요. 예. 두 쌍둥이 해서 4명 정도 낳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가족수라든가 청약 그 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보면 만약에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 뭐 한 25살부터 청약통장 가입을 했다. 네. 그리고 한 30살 정도에 이제 혼인을 해서 부양가족이 생겼다라고 가정해 보면 40점 넘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에서도 희망이 없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영끌이라고 부르죠. 네. 정말 대출을 포함해서 자기가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아파트를 네. 사는 네. 뭐 이런 패닉 바잉 현상도 최근에 많이 관측이 됐는데 김현미 장관이 이 30대의 이런 영끌이 안타깝다면서 바로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내년에 나올 사전 청약을 기다려라 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3만 가구의 사전 청약이 내년에 시작이 된다면 30대 이런 패닉 바잉이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청약 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 확률이 낮긴 하지만 청약 가점 20점 정도도 상기 신도시에 당첨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었다라고 장관께서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만일에 내가 내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서 30대가 그러면은 실제로 입주하는 시기는 내년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몇 년이 더 흘러야 되겠죠. 예, 아마도 보통 그 본청약을 하기 1년 전 정도에 먼저 하는 게 사전 청약이니까 네. 내년 2021년도에 사전 청약 당첨이 되면 실제 본청약은 2022년, 202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니까 예. 입주가 이제 2025년, 26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30대 중반이다. 그러면 내가 40대 초반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고 입주를 하는 시점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에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중간에 청약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가 생기면 내가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의 부담스럽게 오른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30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30대든 40대든 아니면은 또 더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집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모자란 건 아니고요.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네.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기 신도시도 수도권에 또는 서울에 거의 연접해서 붙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긴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선호하고 실제로 직장을 출퇴근하기가 용이한 어떤 그런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곱씹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교통 대책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시장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이게 뭐 정부의 뭐 투기 수요 근절 대책 같은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제일 눈에 띄는 지표는 아무래도 거래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거래가 많이 빠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는 거래량이 완전히 잦아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 실제로 뭐 그러니까 그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역대 부동산 거래량 중에 최고치를 찍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주택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막차라도 타자라는 그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던 건 사실인데 8월 초에 또 공급 대책이 또 대규모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리고 또 뭐 126만 가구 뭐 이렇게 발표가 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는지 아니면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질병 전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 활동이 이제 잦아듦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후발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정부가 이런 안정화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불안한 게 뭐냐면 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지나면 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 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을 좀 섣부르게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린다 이런 식의 인상이라는 거네요. 예, 평소에는 그 정책의 효과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들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많죠. 예. 정부에서. 근데 막상 본인들은 1, 2주 뭐 거래량 체크해 보고서 좀 약간 우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나름의 시쳇말로 빵빠레를 터뜨린다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의 말씀들처럼 장기적인 베이스로 좀 지켜보면서 실제로 집값이 잡혔다라는 시그널이 정말 나왔다. 이 정도쯤이면은 집값이 잡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옳은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 시장은 사실 8월 지표가 나온 거를 봤을 때 홍남기 부총리의 말처럼 뭐 일부 상승폭을 줄이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상승하기는 했지만요. 문제는 전세인데요. 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네. 서울 아파트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4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했어요. 이게 네. 매매값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가 오히려 이렇게까지 거세게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금리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 떨어진다고 보통들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전세금을 내가 집주인이 뭐 받아도 이제 회수를 해도 그거 가지고 따르게 뭐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처가 네. 마땅치 않다 보니까 차라리 보증금 조금만 받고 월세를 전환하는 것이 집주인들에게는 훨씬 더 뭐 은행에 맡기는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제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집주인들이 애초에 집을 구매할 만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위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금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일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실거주하지 않겠지만 갭 투자가 아니라 현금을 주고 산 그런 그 또 약간 현금 부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거주를 안 하면 당연히 전세를 이제 임차를 해줘야, 그러니까 임차인을 구해서 임차를 아마 임대를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뭐 보증금은 약간 그다음에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자꾸 전세를 줬던 물량들 자체가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이탈을 해버리게 돼요. 네. 그러면 전세 물량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더구나 최근에 그 임대차 2법 원래 3법인데 아직 이제 마지막 하나가 그 시행이 안 됐어요. 시행은 아직 안 됐으니까 2법이 통과가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은 훨씬 그런 어떤 흐름에 따른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기름을 붓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전세는요. 이거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예. 실제 거주 수요이잖아요. 이거 뭐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내가 전세에 들어간 집이 오르길 바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실거주 어떤 실질 수요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세 같은 시장은 향후에 실제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대규모 물량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백약이 무효일 것 같습니다.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패턴들은 당장에 전세 들어갈 수 있는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세 자체 가격 자체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쭉 정리를 해보면 정부의 분석, 기대, 바람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장이 쉽게 그렇게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말씀하신 전세 시장은 네. 오히려 불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조언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그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실기를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또 열심히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같은 것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방향성 면에서는 좀 분명히 핀트가 좀 어긋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아직까지도 카드로 쓰고 있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매물 잠김 현상들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와 그다음에 공급의 두 가지의 섹터로서 계속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가격 안정화를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출구 전략 같은 게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아서 공급을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선행되지 않고 있고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서 아마도 시장의 어떤 공급 물량을 좀 늘리는 그러한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를 하면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든가 네. 과도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러한 양도 차익이라든가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발빠르게 초창기에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은 좀 있긴 있겠으나 이런 부작용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데 분명히 그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런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계속적인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들은 계속 안고 가고 상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